네,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2명이 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를 다녀온 전력이 있고요. 예. 18번째 확진자는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16번째 확진자의 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자리에 앉아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중간에 미래당의 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서 대표가 들어와서 좀 소동도 있긴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창당을 하면 여야가 이렇게 덕담도 하고 이런 게 좀 관례랑 관례인데 오늘 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좀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에 미칠 영향들이 있어서 서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5시 정치회의 앉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17번째, 18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7번 확진자는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18번 환자는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완치 환자 소식도 나왔습니다. 우한을 방문한 뒤 확진됐던 2번 환자가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 소식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2명이 추가돼서 총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17번째 확진자,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38세 한국인 남성입니다.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했고요. 이후 이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 출신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 지난 4일 검사를 받았고 오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동남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18번째 확진자는 2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어제 공개된 16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에 한 병원에 입원해서 어머니인 16번째 환자의 간호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어머니와 같은 전남대학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6번 확진자가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딸의 간병을 위해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접촉이 많았던 3층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현재 병원에서 전원 격리 조치되었고 네, 이처럼 가족 간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6번째 환자는 아내와 아들을, 12번째 환자는 아내를, 그리고 16번째 환자는 딸에게 전염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접촉 빈도가 높고 이 자가격리도 주로 자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들어온 반가운 속보도 있죠.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2번 확진자, 오늘 국내 첫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의료원 측은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2번의 검사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이 정부의 확진자 공개 방식을 보면요. 보통 매일 오전 11시 이렇게 중수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보를 전하고 오후 2시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동선이나 접촉자 숫자를 알려주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첫 속보가 중수본이 아닌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아침 이 민주당의 회의실 상황인데요. 오전 7시 반부터 신종 코로나 관련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뭔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 메모에는 붉은색 글씨로 추가 확진자 관련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발표 전에 장관에게 사전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중수부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쯤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사진이요? 어떤 분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거기만 먼저 별도 창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하게 보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관께서 메모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경로로 아마 문자나 이런 형태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네, 당정청 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 후베이성에 더해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확진자 중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태국 방문자가 있는 만큼 중국 외 입국도 필요시 검사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에 맞춰서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비할 예방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유학생들 복귀를 대비해서 약 한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물론 젊은이들이라서 면역력이 좋기는 하지만 준비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응 예산과 관련해선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방역, 검역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서 8일 만에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찾았는데요. 이 성동구 보건소, 서울시 보건소 중 유일하게 이 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서 운영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닥칠지 알 수 없는 만큼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가 임시 시설로 되지 않고 별도 건물로 구축되어 있는 게 성동보건소가 유리하다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구축이 된 것입니까? 네, 메르스 이후로는 어쨌든 이제 저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또 보건소에 지금 결핵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예 일반 다른 분들하고는 동선을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당국과 의료진에 대한 격려도 전했습니다. 늘 마음이 아프고 조마조마한 것이 이 적은 인력으로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인력 수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발생지죠. 중국의 상황도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는 490명, 확진자는 24,324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65명, 확진자는 3,887명이 급증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루 사망자가 60명을 넘었고요. 일일 사망자 수, 확진자 증가세 모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발병지인 후베이성의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베이성의 확진자 중 1,809명이 중태이고 71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한에서만 하루 만에 확진자 2천여 명이 늘어서 여전히 피해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열흘째 하루도 쉬지 못한 27살의 중국인 의사가 과로로 인해 갑작스레 숨졌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의료진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 내몰려 있다면서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7번 확진자는 싱가포르 방문, 18번 확진자는 16번 환자 딸, 첫 국내 완치 환자 퇴원입니다. 네, 오늘도 신종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속보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괜찮은 긍정적인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죠. 국내에서 첫 완치 환자가 이제 확인이 돼서 나왔죠. 네,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온 두 번째 확진 환자인 50대 남성이 오늘 처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최근 인후통 또 기침 등 증상이 호전이 되고 2번 이상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이 되어서 최종 퇴원 결정이 났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3일 만입니다. 예, 주치의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죠. 네, 이 확진자의 주치의인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관리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2차례 검사를 받았고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퇴원을 할지 말지를 이제 의료진이 논의를 했는데 이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하고 또 보수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앞으로는 좀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10일 뒤에 외래 진료가 예정이 돼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18명의 확진자가 있고 이 중 1명 입원 확진자는 오늘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7명의 확진자가 있는 셈이고요. 나머지 확진자들 중에도 상태가 뭐 위급하거나 중태이거나 이런 환자는 없다니까 추가로 완치 환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 확인된 확진자 소식도 좀 보도록 하죠. 17번째 확진자는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이력이 있고요. 18번째 확진자는 16번 환자의 딸이었네요. 네, 먼저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1월 24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에 행사에 참석한 한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검사를 받으라 이런 연락을 받았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전에 다른 병원도 몇 군데 들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17번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해당 말레이시아인과 함께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말레이시아인도 확진 환자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고 서로 밀접하게 접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7번 환자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부터 갑자기 39도가 넘는 고열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귀국 뒤에 그러니까 증상이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26일 주거지 인근의 선별 진료소를 찾았는데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 보니까 의심 환자로 분류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열제 처방만 받았고요. 그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또 동네 병원 두 곳을 찾아서 진료를 또 받긴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내의 죽집, 식당,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3일에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말레이시아 지인에게 내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후 4일에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상태는 열도 많이 내리고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싱가포르에서 최초, 그러니까 처음에 확진이 된 환자가 아직 누군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도 누구누구가 접촉을 했는지 정확히 지금 뭐 조사를 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 말레이시아 환자가 소속돼 있던 회사에서 뭐 공지사항을 통해서 지금 일부 같이 있었던 환자들에게 연락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번 환자의 경우 현재 추정해 볼 때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확진자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그럴 것이다라고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를 다녀온 뒤에 좀 열도 나고 기침도 해서 병원에 가면 중국 다녀오셨습니까? 물어봐서 아닌데요. 그러면 그냥 감기 환자 있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지금 방역 당국에 워낙 또 인력도 부족하고 예, 또 예. 효율을 위해서 중국 이력이 있는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이 1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감기 증상이 있었을 때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열제 처방만 맨 처음에 받았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중국 이외에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싱가포르나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일본을 다녀온 확진자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다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가 많은 곳이 싱가포르 24명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이 23명, 태국에 19명, 그러니까 2위부터 4위까지 이 국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우리나라에서 이 동남아 여행 후에 확인된 확진자들, 이 싱가포르, 태국, 일본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보건당국도 그래서 고심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유입된 환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해 전문가들도 고민이 아주 많은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감기 걸린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감기가 기운이 있다 또는 기침을 한다고 해서 다 13점거에서 확인하기도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아닌 다른 제3국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번 확진자 얘기를 해보죠. 16번 환자의 딸이고 원래 이 18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엄마가 병 간호를 해주다가 그러면서 딸에게 옮겨진
이런 상황이라고요. 네, 이 18번 환자는 국내 세 번째 가족 감염 사례이자 첫 번째 병원 내 감염 사례인데요. 태국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딸로 최근 인대접합 수술을 받아서 광주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 16번 확진자는 폐 기저 질환이 있었죠. 그래서 딸을 돌보면서 치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이 딸이 입원한 1인실에서 지내다가 이후에 딸과 어머니가 함께 2인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어머니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대 병원에 격리가 됐고 또 이 딸도 추가 판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전남대 병원에 격리된 겁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26번 환자의 접촉자 수는 306명입니다. 올해 입원해 있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또 두 번의 진료를 받던 전남대 병원에서 19명, 그리고 가족, 친지 등입니다. 예, 몇 년 전 메르스 사태가 컸던 것이 병원 내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험했고 그런 건데 이번에도 병원 내 감염이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확진자와 접촉이 많았던 21세기 병원 3층 환자들은 다른 층으로 전원 격리 조치가 된 상태고요.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 다른 층 입원자들은 퇴원을 한 다음에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광주 소방학교 생활실 내 1인실 등의 격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때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이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이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게 이루어질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자, 중수본에 따르면 이 병원 내 1인실이 워낙 없다는 점 그리고 위험도를 평가를 했을 때 꼭 이 코호트 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예, 일단 국립보건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청 회의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후베이성만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명밀히 확인해서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일본과 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검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입국 제한 지역을 늘리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금지 및 특별관리 입국 절차가 어제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관련된 정부의 시행 조치를 지켜보면서 추후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내 이후에 바이러스 상황 등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이제 대학이 개강을 하면 중국으로 잠시 돌아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중국인 유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좀 얘기가 됐나요?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 한 5만 명 내지 6만 명의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곧 돌아온다라면서 물론 젊은이들이라서 면역력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거 입국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교육부에서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은 그러면 대학을 개강을 연기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권고사항이긴 한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각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이후 지금까지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9,582명, 그러니까 약 10,000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간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인원 전체를 관리하기로 관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속보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권고가 아니라 일부 학교에 대해서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그러니까 지역이죠?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 그리고 초중교구 한 42개 학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고는 했지만 이렇게 휴업을 명령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이 42개 학교는 확진자들의 자택 인근에 있는 학교이거나 혹은 확진자들이 장시간 체류한 장소의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 경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일단 지금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학교들이 많은데 휴업을 하도록 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18명, 첫 완치 퇴원도. 다음은 고석승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총선 비례대표들로만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사실상 위성정당 출연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일단 당 소속에 많이 있으면 총선 때, 선거 때 당의 등록 기호가 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일제히 이 미래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고석승 반장 발제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든 보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입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아니 자매정당, 아무튼 한국당과 특수관계인 이 미래한국당이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의란 무엇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당대회에서는 작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의 오태양 대표가 단상 위로 올라가서 미래한국당 해산을 외친 겁니다. 위성정당, 불법정당, 반사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자, 사실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 정당들이 덕담 한마디 정도는 해주는 게 관례라면 나름의 관례였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 계기나 목적이 그동안 새로 만들어진 원내 정당들과는 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자, 여야 각 당은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꼼수 정당, 또 위성 정당, 속임수 정당 갖가지 평을 듣고 있는데 우리 정치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 조직에 불과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정당들의 이런 반발에도 한국당은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상당수를 확보해서 기호 3번 또는 기호 2번으로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분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자, 이 종로로 갈지 아니면 용산으로 갈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갈지 황교안 대표의 총선 고민 길어지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선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총선을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황교안 대표의 거취 오늘 오후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자, 결국 얘기인즉슨 등 떠밀려서 하는 식의 판단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할 길은 정해야 할 때 내가 알아서 정하겠다. 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켜보시죠.
자, 민주당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그리고 영입 인재들 줄 서서 헌혈에 참여했는데요. 다들 조금씩 긴장된 표정입니다. 끝나면 빵하고 우유 줘요? 과자랑 음료 드릴 거예요. 옛날엔 빵하고 우유. 기대가 좀 달라져서 지금 과자랑 음료수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행사에 참여했지만 정작 헌혈은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헌혈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이 수치는 좋게 나왔는데 순방을 다녀온 나라가 말라리아 지역이어서 1년 안에 갔다 온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네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자, 이렇게 말라리아나 광우병 등이 발견됐거나 발견 가능성이 높은 국내 또는 해외 일부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문 분들은 헌혈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일정 기간 이하로 머문 분들은 혈장 성분 헌혈은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나 헌혈의 집 등에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왜 헌혈 행사를 가진 걸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 혈액 수급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단체 헌혈 참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헌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겨울철은 원래 헌혈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데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헌혈을 더 꺼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오늘 기준으로 O형은 3일분, A형은 2.5일분, 또 B형 혈액은 3.8일분, AB형 혈액은 2.8일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혈액 보유치가 3일분 아래로 떨어지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 어제 대한적십자사가 긴급 헌혈 참여 호소문을 내기도 했죠. 사실 지금 헌혈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 곳곳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이 감염 방지를 위해 잇따라 휴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에 일주일간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확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과 부천, 평택시, 전북 군산시는 물론 인접 지역인 의왕시, 확진자가 다녀간 고양시도 어린이집 휴원에 동참했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어린이집에 안 맡기자니 갈 곳은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 무료급식이나 도시락에 의존하는 취약계층도 많은데요. 신종 코로나 여파로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래한국당 창당, 한성교, 모든 보수 함께할 것.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인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 자동차 공장도 부품 공급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요. 제가 어제 계속 이 상암동 근처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손님도 요즘 거의 많이 줄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그 힘듦이 직접적으로 오는 건 취약계층이죠.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물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이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던 이런 것들이 연이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을 닫게 되면 기존에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했던 어르신들이 그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또 고민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했던 곳이죠.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의 이현미 팀장을 잠깐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천사 무료급식소가 전국에서 몇 곳을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전국에 지금 저희는 26개소 천사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이제 잠정적으로 문을 일단 운영을 중단한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희 천사 무료급식소에서 그 한 끼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쯤부터 그 확진자가 또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어르신들에게 안내드리고 어제자인 2월 4일부터 그 잠정 휴업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예, 혹시 언제까지 휴업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안전이 검증되면 그 다시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보통 그러니까 전국 26개소를 다 합쳐서 보통 몇 명이 이 급식소를 이용을 해나요? 보통 하루에 전국적으로 약 한 1만 5천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지금 뭐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결국 이 휴업을 하게 되신 이유가 결국 어르신들이 감염이 될까 봐 그 우려 때문에 지금 휴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그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고 또 저희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오셨는지 가늠할 수도 없고 또 급식 특성상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불가능한 뭐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뭐 잠정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듣기로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도 있고요. 면역력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들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좀 줄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누구라도 그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가기를 좀 꺼려하고 또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지금의 현 상황들로 봐서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해왔던 봉사자분들 또한 뭐 감염 위험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해왔기 때문에 감염 위험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것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워낙 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잠깐 중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 아까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급식소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끼리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막상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예. 네. 혹시 이제 재단인 급식소 차원에서 해결은 안 되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나서서 이런 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대안이나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요. 딱히 뭐 그 식사에 대한 뭐 대안책보다는 그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그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 물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TV나 언론 매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은 감염 경로라든지 뭐 확진자에 대한 정보들을 좀 빨리 그 접할 수 있지만 그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사실상 이런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없는 것이 좀 현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에게도 뭐 예방수칙이라든지 보건 관련 정보들이 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은 이런 정보 제공이 다들 이제 온라인이나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접촉하기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에 대한 보완책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사무료급식소의 이현미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사서 나의 좀 예방 방역을 스스로 하고 싶은데 이 돈이 부족해서 없어서 이런 분들도 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물건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나마 남은 것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살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제 소비자 시민 모임이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5곳에 마스크 한 장당 평균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요. 성인용 KF94 마스크는 3,148원, KF80 마스크는 2,663원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조사한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KF94는 2.7배, KF80은 2.4배 각각 올랐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편의점에 마스크를 사러 가보면 뭐 2,000원, 4,000원, 뭐 비싼 건 5,0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한 번 사서 오래 쓴다면 뭐 또 그럭저럭 감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회용으로 쓰는 걸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2, 3천 원을 주고 매일 하나씩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빈곤층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나 복지단체들이 급하게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뭐 재난관리기금 167억 원을 투입해서 관련 물품 구매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고 대한적십자사도 이 조선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4,000세대에 마스크 2만 개를 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남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마스크를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이 항상
제일 어렵다는 거 정부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매점 매석, 그러니까 사재기 행위, 이 단속도 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나섰는데요. 이 마스크 가격을 올려서 받는, 그러니까 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또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한 생산자 또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또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 매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점 매석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또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매점 매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최 반장이 얘기한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특정인들만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관련돼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총선 공약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단속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마스크 사재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뭐 매점 매석 행위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도 하겠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오늘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비용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비용에 대해서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위생용품 구매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기사 제목 앞서 이제 집중 발제에서 봤던 걸로 좀 중점적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 한선교 총선 승리할 것.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어제 얘기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 추 장관은 그동안 공개했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무슨 내용을 감추려고 공소장도 공개를 못하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공소장 내용 중 일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들이 부장님 말씀하신 그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된 건데요. 자,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했고 이 첩보가 경찰로 이첩이 됐다는 건 청와대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때 말한 A씨가 바로 송병기 전 부시장입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요. 송 전 부시장이 제보를 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송철호 시장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송 시장, 이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 자, 이렇게 물었고요. 이 측근, 자, 송 부시장이 모은 김 시장 자료들을 함 줘 보이소라고 답을 합니다. 자, 9월 20일 저녁 만남을 가졌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송 시장, 황 전 청장에게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울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자, 이 또한 청와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울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총 선거 전에 9번가량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검찰은요, 21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반부패 비서관실 외에 민정비서관실과 국정상황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봤는데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최소 15번은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자, 이는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은 경찰 수사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는 김기현 전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진술한 김형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레미콘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인데요. 검찰은 이 김형수가 송병기 전 부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첩보를 제보한 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제보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사실 주요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공소장을 요청을 하면 이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고 이걸 언론을 통해 또 알려졌는데요. 말씀드렸듯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자, 추 장관, 자,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확인할 거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는데요. 자, 형사 절차상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된 일이 발생했다. 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데 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돼 여론이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 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야당 대표를 지냈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보다 공소장을 자주 언급했던 건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범으로 설시가 되었습니다. 마치 독감 떼먹듯이 재벌의 팔목을 비틀어서 재벌의 혼납을 강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려고 구조를 재단법인을 마음대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공소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법무부로부터 이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받은 다음 그걸 이 소재로 해서 공세를 펼쳐온 건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가 이거는 합격시킬 수가 없는 D등급을 받았는데도 또 그것을 조작을 해서 합격을 시킨 사안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은 결국은 조범동의 공소장에서도 역시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공소장을 공개하는 건 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추미애 대표 역시 국정농단 당시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빠져 있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만 해도 여권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이 한 장짜리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소장을 지적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결정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부정결하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울산 관건 부정선거의 진실 감추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입니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을 위해서 제출됐다는 것입니까? 자,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게 국회법 등을 위반한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소장 공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정의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공소장 국회 제출, 공개는 잘못된 관행, 유출 경위 확인할 것입니다. 예, 공소장 공개가 맞는지 아닌 건지, 공소장 공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건지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 반장이 얘기한 대로 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관련된 공소장도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도 그렇고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공개된 게 이제 국회의원실을 통해 언론에게까지 또 공개가 된 거였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 검찰이 판단하는 그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를 통해 공소장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찰한테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의원실을 통해 또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지금 요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이고요. 이전에 공개됐던 공소장이요.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거고 요게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입니다. 이거는 전문을 다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건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는 가까이 좀 보내주시면요. 국회 제출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름, 피고인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제출이 돼 왔던 게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 사실을 토대로 또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거는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저도 받아봤는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해서 그다음에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 장관은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공개해 온 게 좀 잘못된 관행이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법무부가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게 바로 이 문건입니다. 법무부가 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건데요. 여기 보면 공소 요지만 이게 표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검찰에 제출한 공소장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온 거고요. 역시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추 장관은 향후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은 재판 법정 안에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공소장에 나온 거는 일목요연하게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이렇게 공소장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일단 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요. 공소장을 입수했다라면서 공소장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유출 경로를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검찰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은 법무부에 제출한 것 외에 어떤 곳에도 유출한 바가 없다라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공소장을 누가 볼 수가 있느냐?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법원 말고도 피고인 측에도 보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 공소장을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은 검찰 말고도 여럿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 공개가 꼭 유출처가 검찰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까지 다 공개해왔는데 왜 하필 청와대가 의혹을 받는 사건부터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을 공개해야 되는지 공개하면 안 되는지 규정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추미애 장관은요.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또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금 이 고반장이 말한 규정이 지금 일선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문화재청이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최근 2016년 도난당한 조선중계 문신의 문제 목판을 1년 동안 수사를 해서 회수를 했다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수사에 착수를 했고 범인이 어떻게 문화재를 훔쳤고 또 어떤 식으로 검거를 하게 됐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바로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초 수사 개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하였으나 2019년도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검찰,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과거에도 법에 따라서 이걸 공소장을 공개해 왔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관련된 법이 지금 있습니까? 네, 국회법
128조에는요, 이 안건의 심의나 또 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공소장은 관례에 따라서 의원 요구로 제출해 왔다는 게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역시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해당되지만 공무원은 국가 안위가 달린 문제가 아니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비밀이어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바로 이러한 법들이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이 근거로 말한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상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내놨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은요, 아예 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공소장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됩니다. 이것은 추 장관의 탄핵 찬성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2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또 비서실장일 때 실시했었는데 이제 와서 상반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이 공소장 공개를 두고 지금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공소장에는 지금까지 공개돼 왔던 공소장에는 뭐 사생활 관련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다 익명으로 하거나 가리거나 이렇게 돼 있고 범죄 혐의 관련된 것들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 장관 측 주장은 그거죠. 공소장이 공개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검찰 측 판단이 담겨 있는 게 공소장인데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보도되면서 여론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또 공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의 주장에 해당하는 공소 사실을 토대로 마치 유죄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추 장관의 결정이 왜 지금부터냐,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련한 수사부터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참여연대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사유는 궁색하게 그지없다면서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특히 청와대 전직 공직자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부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청와대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부터 비공개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들이 법무부가 공개를 안 하면 대검에 아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보 공개 청구뿐만이 아니라 한국당은 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에 열람 등사 신청까지 했습니다. 한 3, 4일 뒤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만약 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소장을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이 공소장 내용,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이로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이 공소장에 좀 나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 측은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송 시장 등이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 이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이 김기현 전 시장의 당시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할 것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또 청와대 측이 이 예비타당성 심사가 끝났음에도 이 송철호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라는 게 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 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고 또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좀 논란이 커질 것 같고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발제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잘못된 관행이다. 한국당은 법 위반.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 보겠습니다. 예, 보수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신당 이름을 통합신당으로 정하고 내일쯤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정식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안에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 발제로 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죠. 요즘식으로 풀면 뭉쳐야 뜬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신당을 띄우겠다. 보수 야권의 통합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당 이름도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바꾸는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보수당과의 통합 또는 통합신당 추진이 차원의 논의가 잘 되면 당명을 바꿔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당의 색깔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핑크와 레드. 핑크는 핑크빛 희망을, 레드는 인간의 근원인 피 한 방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한국당 지도부 넥타이 색깔 깔맞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신당, 일단 당명도 정하고 창당 일정도 잡았는데 정작 통합 논의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당장 통합신당이란 명칭도 새로운 보수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말 많은 정치권, 소통합신당이냐, 나중에 중통합신당도 나오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뒷말이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예상했던 걸까요? 한국당 내에선 통합신당 대신 아예 대통합신당으로 당명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통합이란 단어에 방점을 두고 신당 명칭을 지었다는 건 그만큼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고 또 정치적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시계를 2007년으로 되돌아볼까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좋게 말해 창조적 파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정치권, 특히 민주개혁통합 세력에서는 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총론, 대전제에는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공감대가 마련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각계약진한 제세력들 다시 이합 집산을 시작합니다. 이때도 당명은 통합이 단연 인기였습니다. 중도개혁 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 미래창조 대통합민주신당까지 일단 딱 보기에도 하나같이 당명이 깁니다. 통합 앞에 붙은 수식어도 중도개혁, 중도, 미래창조 갈수록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당의 정체성은 뒤로 하고 일단 뭉치고 보자. 그래서 탄생하게 된 무려 11글자 당명, 미래창조 대통합민주신당입니다. 정치권에선 개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의 장수를 위해 같이 수십 글자로 된 이름을 지었지만 정작 긴 이름 때문에 낭패를 봤다던 코미디가 생각난다. 그나마 정당 등록 과정에서 미래창조가 소제목처럼 빠져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공식 명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정당명을 수차례 바꿔가며 열심히 통합한 결과 어땠을까요? 그에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일단 통합신당으로 출발한 당명, 지금은 4글자로 짧지만 앞으로 추가 통합이 이뤄질 때마다 당명이 줄줄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미래창조 대통합민주신당처럼 당명이 길어지면 일단 발음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대통합신당 정도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타공인 3대 비선출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직장인들의 대통령, 펭수, 그리고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입니다. 이 3대 대통령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으로 통합니다. 얼마 전 총선 전략에서 펭수를 소환했던 한국당, 이번에는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에게 향했습니다. 강 훈련사에게 총선 연입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맹견도 한 번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강 훈련사, 정치는 무섭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번 제안, 황교안 대표의 각별한 애견사랑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반려동물을 위한 총선 공약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꺼냈죠.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강아지를 다시 키워보고 싶다며 강아지를 아는 채로 한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행사 슬로건처럼 소중하게 강아지를 안아들긴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애견인들은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안는 방식이 잘못돼 자칫 강아지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안는 바른 자세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감투 쓰는 걸 싫어해 어린 시절 반장 선거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강형욱 훈련사. 강 훈련사에게도 황 대표가 하는 강아지에게도 마음뿐 아니라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하면 떠오르는 장면, 헌병 헬멧을 쓴 우리 장병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군에 다녀온 분들은 헌병하면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군 시절 괜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죄진 것 마냥 쫄리게 되는 그 묘한 느낌 말입니다. 헌병이란 명칭이 군에서 사라졌습니다. 1949년 헌병령이 공포된 이후 7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군사경찰이란 명칭이 헌병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 헌병하면 일제강점기 일본군 헌병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일본 헌병, 일본 순사는 저리 가라, 악질로 묘사되곤 하죠. 조선인은 일본 말을 할 줄 안다 해도 조선 말을 써. 그래서 제가 군 시절 헌병만 보면 괜시리 마음을 졸였나 싶기도 합니다. 군은 이번 명칭 변경에 맞춰 마크도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데요. 교도와 징계를 상징하는 육모 방망이 대신에 전투 지원을 의미하는 권총과 과학 수사를 의미하는 돋보기 등을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명 통합신당, 11글자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의 추억. 예, 사실 당명이 길면 언론이 불편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외우기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기억이 이제 나중에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당시 2007년 대선을 치른 기억이 나는데요.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이제 홀로 돼가고 있다. 측근들이 다 떠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통합을 추진한다고요. 네, 손학규 대표가 제3지대 중도 통합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상은 이 호남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이죠.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인데요. 손 대표는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 물러날 수 있다라는 뜻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3지대 정당 통합과 새로운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끝나면 저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민생 중심의 실용적 중도 개혁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를 바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손 대표의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통합 작업이 끝날 때까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 정권을 주고 또 내려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뭐 지금 안 전 대표가 왔음에도 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또 사실 또 어떻게 또 통합 논의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가 통합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정당, 즉 대한신당과 평화당에서는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반장 보기엔? 뭐 일단 두 당 모두 통합에 긍정적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보다 먼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제3의 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분열 상황을 끝내고 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는 통합 이후 손 대표의 구체적인 역할까지도 제안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정한 역할들이 주어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손학규 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손학규계 의원들, 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예전에 국민의당 한 뿌리에서 같이 쓰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계만 빠져나가고 남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 또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당권파로 분류가 됐었던 김성식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당대표는 비상한 전환점을 만드는 대신 파국의 인사로 쐐기를 박아버렸다라고 하면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관영 의원도 내일 지역구인 군산에서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의원은 이선 후퇴 요구를 묵살한 손학규 대표에게 항의해서 지난 한 달간 최고위원회에 불참해왔습니다. 예, 두 사람이 탈당하고 나면 지금 이찬열 의원이 어제 탈당했고요. 바른미래당 의석수가 원래 20석이었는데 2석이 더 빠져서 17석이 되고요. 안철수계 의원 7명도 지금 창당 작업 중이니까 빠져나가면 10명만 남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 대표도 다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산수인데 부장 10 더하기 7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21이죠. 제가 시간을 끈 건 도대체 조반장이 저에게 그걸 왜 물어보나의 문제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10은 그 바른미래당에 지금 뭐 이제 탈당하러 안철수가 다 나간다고 상정을 했을 때 남는 의원 숫자고요. 그리고 7은 대한신당의 의원 숫자, 그리고 4는 평화당의 의원 숫자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21명인데 그러면 20명, 교섭단체 숫자 20명을 넘게 됩니다. 이게 15일 전에 합당 작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1분기 경상부조금 22억여 원, 그리고 3월 선거부조금 91억여 원 등 113억 원 가량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섭단체가 어제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 없어지면서 선거부조금이 어제 최 반장 얘기에 따르면은 정당 보조금이죠. 정당 보조금이 뭐 90억 가까이인가요?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다시 합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추가로 이탈자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21명이면 2명만 더 나와도 안 되잖아요. 예, 앞서 고 반장이 그 김성식, 김관영 두 당권파 의원이 당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호남계 당권파인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 중에 2명만 떠난다면 19석이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2달여 남은 상황에서 배치가 의미가 있겠냐라는 분들도 꽤 있지만 선거에 따른 국고에서 나오는 정당 보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10 곱하기 7 곱하기 4는 얼마인지 계산이 되나요? 계산기로 이렇게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준비했던 280 아닌가요? 네. 예. 역시 10 곱하기 7 곱하기 4는 280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물어본 겁니다. 정색하고 말하니까 진지하네요. 앞서 이제 발제해서 비선출, 그러니까 선출받지 않은 3대 대통령, 팽수, 뭐 보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따로 공식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조익신 반장이 임의로 뽑은 거죠. 제 마음속의 대통령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직통령, 즉 팽수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다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뭐 부자 자꾸 죄송합니다. 예.
웃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아, 예. 웃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아무튼 지금 펭수가 예.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예.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펭수에게 관련 홍보를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EBS와는 협의가 마친 상태라고 하고 학교들이 개학을 하는 3월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만 18세 이상이 이번 선거부터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판단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홍보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근데 방송에서 펭수 하는 게 좀 잘 익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펭수 씨라고 해야 얘기해야 되는지. 아까 조 반장이 예. 발자에서 이 예. 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쫄린다 표준어인가요? 표준어인가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장이 정리를 하셔야죠. 진행자신데. 쫄리다는 표준어일까요? 펭수가 아니죠. 쫄린다가 표준어인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점이 높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펭수가 요즘 워낙 핫해서 뭐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좋은 역할로, 좋은 일로 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제3지대 통합을 통해 교섭단체주의 회복하나. 예, 오늘 강톡은 하루 쉬고요. 준비한 5시 정치회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리다는 지금 저희 이선미 PD가 방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쪼들리다의 북한말이라고 합니다. 차례차례 얘기해줘서. 알겠습니다. 오늘 5시 정치회의에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종북은 아닙니다. 이게 표준어는 아닌 거네요. 쫄리다. 이게 북한어죠? 쪼들리다의 북한어. 쪼들리다의 북한어.